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안전 판매 문제다, 아니면 소비자가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고, 또 금융기관이 해야 될 역할 제대로 못한 건 또 뭐고, 우리 소비자들은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좀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박나영 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뭔지 막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DLF, DLS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네. 파생 결합 상품. 이 상품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를 좀 먼저 정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용어가 DLS, DLF도 있지만 ELS, ELF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두 개가 뭘 차이인지를 아시면은 좀 더 이 상품에서 더 잘 알게 되실 텐데, DLS는 그 상품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금, 원유, 아니면 국채 금리 선물 옵션이라도, 그러니까 주식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들하고 관련된 거고요. ELS 같은 에쿼티 링크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고 관련된 건 ELF라고 그러고, 이제 그 이외에 원자재라든지 금 선물 뭐 이런 것들, 국채 그런 것들은 이제 DLF라고 하는데, 이것의 변동성하고 관련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올라도 예를 들면 뭐 4%만 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요, 이런 상품에는.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의 국채와 연결된 증권이나 독일 국채 지수. 변동되는 독일 국채가 오르고 내리는 독일 국채 금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죠. 하여튼 희한한 상품을 개발해서 팔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했는데, 거의 1억을 투자한 분이 한 푼도 못 받는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한 거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팔았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어찌어찌해서 예금 정도 1억 정도 된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한 말. 예금 하실 거면 이거 하시죠 라는 거였어요. 예금을 하느니 이자도 낮고 하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이 상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은 위험 등급 6등급의 최고 등급의 상품이에요. 가장 위험률이 높은.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인데, 예금하러 온 사람한테 이 상품을 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예금하러 온 사람한테, 그것도 대부분 이제 가입하신 분들 60대 이상 노인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걸 권유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이 펀드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요새 사모펀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사모펀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짤막하게 사모펀드를 좀 정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모펀드의 반대예요.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가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옛날 말에는 아름아름 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은행 창구에서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을 그것도 예금하러 온 어르신들한테 팔은 거네요. 이 사모펀드는 49명까지밖에 투자자를 모집할 수가 없어요. 50명 미만으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니멈 금액은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원래 취지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갖다 공개 모집하는 게 엄청 오퍼레이션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뭐 심사 결과도 그러다 보면은 투자 기회가 놓쳐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들어가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바짝 잠깐 만들어가지고서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였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공모펀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사라지니까 사모펀드, 뭔가 새롭고 팬시한 상품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이 상품은 원래부터 있었던 상품이고 아주 소수의 투자가들만 이용하던 상품이었는데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받는, 심사가 까다롭진 않지만 그 평이한 구조로 가야 되는 반면에 이 상품은 구조, 투자 대상 뭐 이런 거 어떤 제한도 받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투자 기회라는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이 상품이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런 전문 투자 지식이 있고 난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독일 국채 관련된 그 선물 옵션 지수 관련된 상품 투자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지식이, 사전 지식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 거래자, 일반 소비자한테 위험 등급이 6등급인 상품을 팔는데, 팔면서 그 안내한 그냥 그 한 장짜리 그것도 손실률 0%라고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짜리에다가 이자는 4.5% 준다. 연 4.5%. 연 4.5%. 4.5%도 아니고 연 4.5%. 그러니까 2%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장짜리 딱 해가지고 예금을 하느니 차라리 이걸 드세요.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은행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 히든이 있는데 아마 판매자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억 이상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문 투자가로 분류가 돼가지고서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투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서 이 사람한테 맞는 투자를 권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전문 투자자. 1억 이상 펀드에 투자를 하면 전문 투자자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호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다. 이 사람은 전문가야 라고 그냥 상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를 1억 이상 투자하도록 그렇게 한 거다. 사모펀드에 1억 원 이상 투자하도록 그렇게 딱 그 구조를 만들므로 해서 모든 법적인 권한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모든 법적인 책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으로부터는 다 자유로워져요. 자, 근데 그런 사실을 예금하러 온 어르신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1억 투자하면은 전문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장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지 않죠. 않았죠. 설명하지 않았죠. 본인은 그냥 뭐 6개월만 넣어놓으면은 연 4.5% 받는 거. 굉장히 본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게 나중에 최악의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모르고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아무도 몇 년 지나서까지 이 문제가 안 터져서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게 넘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금융기관들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악용했다고 볼 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증권사 직원이나 투신사 직원 이거 100% 다 알아요. 정말 100%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권하지 않죠. 은행 직원 몰랐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모든 은행이 다 판 게 아니라 특정 은행만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판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비율을 달리했어요.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수익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한에 이 똑같은 상품을 이제 운용사에서 들고 갔을 때 신한에서는 너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데서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안 팔겠다. 신한은행은 안 팔겠다. 안 팔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금융권에서는 예측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측하고도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된 상품에서 이 상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은행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하나은행하고 그 둘도 좀 달라요. 둘은 또 좀 다른 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B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고 투자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PB 고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VIP 고객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창구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주로 받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서 이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네, 의논하면서 의논하고 이런 걸 하는 특별 관리 대상. 네, 요런 네. 상품이 나왔습니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 뭐 6개월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그리고 넣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주 거래 대상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는 분이다. 투자 경험이 그리고 자산도 어느 있다기보다는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그냥 되나요? 투자 상담이라든지 그런 돈 굴리는 상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창구에서 판매를 한 거고. 그렇죠. 제일 문제는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은 일반 창구에서 팔았다는 거죠. 일반 창구에서 그래서 일반 직원이. 일반 직원이.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판 거예요. 네. 사모펀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9명밖에 투자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1억 원 이상이고 네네. 근데 은행에 1억 원 이상 되는 고객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시리즈로 찍어낸 거죠. 지금 48명까지 이 상품 이제 한 스팟만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서 이제 네, 마감 임박이에요. 임박. 그러면 이제 것처럼. 전화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 또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면 또 만드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구조 상품을 찍어내는데 이게 이제 금융 그 감독원이라든지 금융 쪽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거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요런 상품을 우리 은행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만들어 요청한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뭔가 이제 고객의 이익보다는 이제 금융회사 이득을 추구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 프라이싱을 한 거는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자 상황에서의 선물 옵션 가격 프라이싱해서 이 상품 딱 만들고 네. 며칠 팔아서 40날 딱 지나면 그 다음번에 프라이싱 해가지고 딱 상품 만들고 하긴 했지만 구조는 너무 비슷하죠. 네. 하지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다 달라요. 현재까지 이 펀드를 구매해서 피해를 입은 총 소비자 수 7,000명을 들었어요. 7,000명. 그러니까 그렇게 49명까지 할 수 있는 펀드를 계속 시리즈를 하면서 그 많은 인원한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만든 거네. 그러니까 이게 아하. 사모펀드지만 실은 공모펀드처럼 판 거예요. 1억 원 이상 공모펀드처럼 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모에 준하는 규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도 이제 좀 약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펀드의 원래 취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원래 취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공모펀드처럼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인지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전문 투자자가 네. 되면 일반 투자자한테 적용되는 보호 장치, 보호 조치들을 면제할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실질은 전문 투자자가 됐는데 투자한 당사자는 아 내가 이제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됐으니까 법적인 보호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좀 덜 할 수가 있어. 그 위험을 내가 충분히 감수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네. 그 정보를 사전에 주지를 않았잖아요. 않았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불안전 판매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네. 법 절차를 다 밟아서 하려고 했으면은 정확히 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자본시장법이죠. 그러니까 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에 네. 이제 제9조의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 투자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네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네.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하다는 동의가 게 필요한 거네요.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전문 투자자가 되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전문 투자자고 네. 소비자가 나는 그냥 일반 투자자 1억을 투자하지만 네. 그냥 일반 투자자 할래요 라고 아마 하면 동의 안 해주고 며칠만 기다리면 이미 차버리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면으로 그걸 동의를 했어야 일반 투자자 자격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누가 알아요? 누가 설명해 주느냐고. 아무도 설명 안 해주죠. 아,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조항들을 활용해서 네. 펀드를 계속적으로 팔았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장 네. 새로 되신 네. 윤성수 네.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소비자가 투자하면서 네. 스스로 자기 위험 관리를 해야지 네네. 소비자 책임도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소비자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네.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가 저는 잘 안 되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모펀드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않은 펀드를 팔면서 전문 투자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정보를 주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에 대한 굉장히 고위험의 상품이라는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네.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단 하나 네. 제가 봤을 때는 예금이 아닌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했잖아요. 아, 예금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는 위험이 위험이 따른다. 잇따르는데 그 위험을 네. 예를 들면 체크를 하지 않는 것 정도? 그러니까 그 위험을. 위험을. 그러니까 네.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갖다가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은행원이 지금 최근 20년 동안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품 굉장히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고 해도 그럼 2%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는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최대 납부금 원금 100% 손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든지 설명을 들었든지 해야 되는 게 소비자, 투자자의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최소한의 정보는 그 정도. 근데 사실 그것도 판매자가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전문 투자자잖아요.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그래서 법에 지금 전문 투자자가 예전에는 5억까지 네, 투자했는데 그렇죠. 5억이었어요. 이게 완화되면서 1억으로 낮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5억 투자하는 거하고 1억 투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달라요. 5억이면 집 한 채죠. 그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1억으로 이렇게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1억으로 싶어요. 낮아진 이유는 여러 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공모펀드가 인기가 시들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증권사랑 지금 대치관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네네. 증권사한테 결제 기능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하고 실제로는 증권사하고 이제 그런 결제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 고객들의 돈이 지금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팬시한 투자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팬시한 투자 상품은 사모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우리도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 빼나가서 증권사에 가서 고객 저희도 되게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근데 5억 원 이상 투자할 사람이 몇 명 되지는 않으니까 약간 문턱을 낮추자 그래가지고 문턱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사모펀드 문턱을 굉장히 낮추고 싶어 합니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낮추고 싶어요. 다양한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뺏기지 않고 자기네 창구로 묶어두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묶어두기 위해서 그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도를 낮추는 게 필요한 건데 낮추려면 아예 1,000만 원을 낮추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모펀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낮추려면 전문 투자자로서 그 자격을 가질 때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이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전문 투자자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아까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전문 투자가 1억 이상 사모펀드 투자에서 전문 투자가 됐을 때는 어떤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렇죠.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을 하나도 적용받지 않아요.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이 뭐냐면 전문 투자자로 분류가 되면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에 비춰 해당 파생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어요. 아, 전문 투자자니까. 네. 이 사람 전문가니까. 네.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에 비춰 해당 파생 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확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그냥 아무 저기가 없이 그냥 팔아도 되는 수준으로 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동급의 지식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는 네. 1억 원 이상 가진 개인이 1억 원 이상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이 어떻게 금융 전문가라고 수조 원을 굴리는 네,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판단을 가지. 그러니까 이거 사모펀드를 낮추려면 음. 이것부터가 돼야 바뀌어야 돼요. 되는 거네. 네. 근데 이상하게 언론이나 이런데 금융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네. 이렇게 파고들고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법적인 거 여러 가지 보완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것 금융위원회 같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알았으니까 뭔가 조치를 내리지 않겠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네, 금융위원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단체들하고 같이 이 DLF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네,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있어요. 네. 자, 이분들이 뭐 소송을 하네 뭐네 막 얘기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던 단체가 또 은근슬쩍 발을 빼고 지금 발을 빼죠. 소비자들은 약간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사기당한 거야 그 사람한테. 그 금융소비자원에 그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자, 소송 문제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소송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네. 아무튼 많이 나섰어요. 많이 나서가지고 네네. 이제 우선은 금감원 판단을 기다리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소송으로 갔을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전문 투자자다. 네. 전문 투자자가 투자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고 전문가인데 이게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한단 말이야. 거기는 김행장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미친 듯이 파고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법원에서 야, 그 법은 다 때려치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판단 내리진 않잖아요. 어쨌든 법에서 명확하게 1억 이상 투자했으니까 전문 투자자니까 네. 당연히 미리 알고 위험 정도를 알고 판단했어야지라고 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승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이죠. 네네. 네. 근데 뭐 일 터지자마자 소송하겠다고 막 해갖고 사람들 괜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했대. 100% 받을 수 있다고. 딱 거기서는 100%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런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소비자들 일 터지면은 그 변호사들 이거 몰랐을까요? 나서는 그런 데들 정말 아니 그 변호사들 몰랐을까요? 글쎄요. 변호사는 뭐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다 알죠. 변호사들이. 그럼 이거 당연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단체랑 같이 소송 뭐 하겠다고 했던 변호사 로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따지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투자 상품을 한 적이 없고 예를 들면 정말 예금만 했던 사람이 이 상품을 딱 어떻게 하다가 혹해서 하게 된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따질 것들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PB 고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LS, ELF 안 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상품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더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집단 소송을 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단 소송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도 길어질 뿐더러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송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NGO들이 또 제대로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양심적인 NGO 여기. 아니 일 터지면 무조건 불매운동하겠다. 일 터지면 무조건 무슨 소송부터 하겠다. 그러고 나서 뒤책임도 안 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도 NGO 다 똑같지 않다는 걸 똑같지 않습니다. 봐야 됩니다. 네. NGO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야 회원도 들어오고 네. NGO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전하게 운영되는 NGO인지 제대로 된 소비자단체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럼 소송에서는 소송은 개별 사항마다 하고 그게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네, 그래서 우선은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도 이제 그룹별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 경험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근데 그때 상황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뭔가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분들, 뭐 이렇게 아마 유형별로 나뉠 거예요. 유형 이 사람은 어느 유형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어차피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걸 곧 나올 거예요. 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서 손실 비율별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전에 투자 경험이 있는지를 네. 해서 그룹을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분쟁 조정안을 만들겠다. 네, 지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지금 손실을 입어서 막 마음이 급하지만 네,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일단 금융위원회의 분쟁 조정 안을 네. 받아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패를 하나 생각해보자. 받으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패를 하나 받으시고 네. 어차피 이쪽 패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들한테 저를 만난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소송을 하면 이 패가 없어져요. 분쟁 조정의 기회가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일 터지자마자 소송부터 하자고 난리를 해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라고 날렸죠. 그래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으로 가면은 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송과 같은 효력을 내겠다라고 하고 소송을 가지 말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소송이 시작이 되면은 분쟁 조정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소송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금융위원회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네. 네, 그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투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품을 설계하고 이제 운용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상품을 처음 만들게 됐을 때부터 지금 계속 운용해서 지금 그 손실폭이 확장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소비자 투자자 기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게 돼. 그리고 은행이 체크해야 될 걸 안 체크를 했다거나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주의해야 될 걸 주의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네, 추가적으로 해서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 금융위원장님도 그러니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뭐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박나인 팀장님하고 상담을 일단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소송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더 잘 드립니다. 실제 여기 하는 거 여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지만 거기서 더 되게 예쁘게 더 잘 얘기를 잘 해드려요. 잘 해드리는데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한 6개월 넣어놨다가 뭐 몇 푼 좀 얻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 그 마음은 너무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들으면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은행 창구 예출금을 하는 은행 창구에서 이런 고위험의 상품을 그냥 막 갖다가 팔면서 판매하는 은행 창구 직원조차도 자기가 뭘 팔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말 서로 눈 가리고 눈 가리고 귀 막고서는 그냥 뭘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에 일하시는 분은 이거 잘 팔아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승진해가지고 지점장 되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팍팍 준 거예요. 이거 많이 파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을 할 때는 그 눈 가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럼 망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한 겁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은행 창구 그리고 입출금 하면서 자주 봤던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거든요. 그 신뢰를 깔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은행에서도 손실이 많이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융위원회에다 소비자단체가 요구했던 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냥 일반 분쟁조정위원회 하지 말고 특별 분쟁조정위원회 특검처럼 맞아 얘기하셨어요. 특별 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좀 아주 속도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변호사들 소비자단체들 막 대거해가지고 한번 진짜 제대로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분쟁 조정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위원회 그 결정을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기다리시면 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일단 기대를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DLF 사태 정말 무슨 상품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냥 은행 창구 직원 믿고 갖고 있는 전 재산 털어서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법망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네. 사모펀드라고 하는 복잡한 이런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어쨌든 불안전 판매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기관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융위원회도요 소비자 탓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번에 대책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 소비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